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2022년에 공부하셔서 2023년에 교사가 되고 싶은 선생님들께 교육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합격 전략 설명회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양력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란 단어를 세보니까 12번 정도 나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니 제 삶이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사이기도 했고, 또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교육이란 단어랑 저는 굉장히 친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저한테는 이 교육이 되게 친하고 교육학이라는 친구가 친한데 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좀 더 교육이라는 단어를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학교에 있었던 저는 교육학이 굉장히 친하지만, 교육학은 제 친구지만 선생님들께 제 교육학이라는 아이를 소개해 드린다면 교육학은 넌 누구니?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군가? 1교시에 시험을 보는 아이죠. 그래서 1교시에 9시부터 10시까지 60분에 걸쳐서 보는 시험이에요. 2교시, 3교시에 전공이 이어지죠. 이거는 어떤 과목이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건데요. 1교시에는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학년을 잘 적응을 하면 얘는 1학년만 적응을 잘해도 초등학교 잘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잘 보내면 중학교 1학년만 잘 보내면 잘 적응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1교시 시험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교시가 좀 편안하게 써지고 자연스럽게 써지면 2, 3교시에 내 공부가 헛되지 않았어 좀 웃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교시에 막 손이 후들후들 걸리고 너무 힘들고 1교시를 힘들게 보내시면 좀 2, 3교시 때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임용 시험을 보러 가보시면 1교시 시험을 보시고 나서 가방 싸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교시를 좀 탄탄하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 교재의 이름도 1교시 교육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넘어가 보면 배점, 교육학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교육학이라는 아이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영역들이 합쳐져 있는지 영역을 보실 거고요. 그럼 내가 이 교육학이라는 친구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략을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기출이 어떻게 변해왔고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좀 효과적일까 이런 차례로 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배점이 되겠죠? 그럼 배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1교시 교육학. 논술형 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초안지도 나오고 주의사항도 나오고 얘를 다 이렇게 빼보면 A4 한 장, 큰 시험지 한 장, B4 한 장 그게 시험지예요. 그래서 논술형 한 문항이다. 그럼 이 한 문항을 위해서 내가 1년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20점 만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80점이 전공이라서 1차가 100점으로 구성되고 2차가 또 100점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기 싫은 글자가 저기 밑에 써있죠. 8점가락이 있는데요. 근데 교육학이라는 책을 여러만 보고 교육학이라는 강의를 들어만 보고 몇 번 써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써놓은 것이지 선생님들을 겁드리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넘을 수 있는 건데 왜 쉽게 넘을 수 있는지 배점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20점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 써놓은 15점이랑 5점을 합치면 20점이 되죠. 이 중에서 15점은 이제 본문에서 가져오는 점수예요. 그리고 5점은 그 밖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가져오는 점수예요. 그럼 이번에 최근에 올해 시험 봤던 중등 기출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문단이 서론이 먼저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이 1, 2, 3, 4가 있을 거고요.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과정이 4점, 그 다음에 평가가 4점, 그 다음에 방법 4점, 행정 3점. 더하면 몇 점이 되죠? 그쵸. 15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왔고 작년에도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쉬우실 텐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텐데 도대체 이 5점은 뭘로 구성이 돼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여기를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5점은 지금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럼 5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여기 하나하나 서술형인데 뭐라도 쓰면 9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꽈락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대신 조금 공부는 하고 열어보셔야 된다.
그럼 이 5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이제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그죠? 20점이죠. 근데 만점이 20점인데 내가 20점을 다 맞겠어. 내가 만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육학 공부는 굉장히 좀 피곤해져요. 짜증이 나고요. 왜냐하면 20점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구석에 있는 이론들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범위가 많냐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범대 또는 뭐 교직이수 하시면서 배웠던 그 모든 교육학 플러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과목까지 다 샅샅이 공부를 해도 할까 말까 한 점수가 사실은 2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 20점이 아니라 다른 점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저도 이 점수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1번부터 숫자 20까지를 한번 늘어나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요. 친구를 못 만나요. 술도 못 마셔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놀지도 못해요. 막 공부만 해요. 그럼 어떤 숫자가 떠오르세요? 제가 차마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숫자 떠오르세요? 선생님? 어떤 숫자 떠오르세요? 지금 말씀 못 하시거든요. 18이 이제 떠오른다고 하셔요. 그래서 18이라는 점수를 가져가려고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교육학은 쉬워집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18점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20점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대신에 전공을 열심히 해서 전공이랑 교육학을 합을 이뤘을 때 합격이 가는 그렇게 도와드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요.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은 기출 영상을 전에 따로 찍었기 때문에 한 문단 한 문단 가져와서 어떻게 시험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것입니다. 그래서 5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3점과 2점으로 나뉘어지는데 밑에 표현의 적절성부터 보면 표현의 적절성이라는 걸 뭘까요? 표현이 적절하냐? 네가 적절하게 글을 쓸 수 있냐? 그런 거잖아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깎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채점사도 안 깎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렸을 때, 자주 틀렸을 때만 여기에서 감점이 생긴다. 이거는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당연히 이거 2점을 가져가는 점수다. 위에 3점은 뭐냐? 지금 길게 된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논술의 내용과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연계 및 논리적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 전략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냐?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 평생 하실 일이잖아요. 교원 연수, 이제 교육 행정에 관한 거죠. 이것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결을 갖추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대주제는 지금 제가 표시해놔서도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알 수 있나요? 시험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줬어요. 이게 주제야. 주제로 써야 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점수를 어떻게 받을지 문제로 한번 계속 살펴보면요. 김 교사가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장에 가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다 가기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김 선생님 특강을 들어보니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성,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익숙하지 않지만 뭔가 부드럽게 연결해 주려는 게 수직적 연계성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문단을 정말 써보면 이제 밑에 제시문이라는 게 위에 있고 밑에 배점이 있는데요. 배점에 제가 초록색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죠. 그러니까 말은 논술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막 과거 시험 보듯이 거창한 글을 잘 써야 되는 그런 거창한 논술이 아니죠. 논술이라는 그런 것들을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주관식 점수가 굉장히 명확하고 점수로 명확하게 채점이 되는 주관식 시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떻게 나뉘어지겠습니까? 이게 4점인데 첫 번째 문단이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두 가지, 여기까지 2점으로 채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또 2점으로 채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생님들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예시 답안을 한번 써봤어요. 그럼 제가 서론을 쓴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이 서론이구나 알 수 있겠고 몇 문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쵸. 3문장으로 되어 있죠. 3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짧죠. 지금 써봤을 때 2줄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원래도 쉽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올해는 서론을 더 쉽게 가르치는 만능 서론을 만들었어요. 그에 따라 쓴 걸 한번 제가 읽어보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내실화가 교육계의 이슈이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학 이론의 측면에서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제시문을 토대로 학교 간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건 아까 그 따옴표에서 다 가져온 거죠? 그럼 검정 글씨는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이 검정 글씨 그대로 쓰고 파란색을 주제에서 가져와서 쓰면 쉬운 서론이 된다. 그럼 서론을 썼다, 결론을 썼다 이런 걸로 1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점의 논리적인 형식이라는 거는 서론이 있냐, 본론이 4개 있냐, 결론이 하나 있냐 이걸 가지고 본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쉽죠. 아니 서론, 본론 4개, 결론 쓸 수 있지. 1년을 공부하는데 너무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막 떨리죠. 그 다음 시간 안에 제대로 써야 되죠. 본론을 막 고민하다 보면은 결론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건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지 연습만 하시면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1점이 된다. 그 본론 1을 보시면서 본론 1은 이제 교육과정 얘기구나. 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아셨을 거예요. 이제 교육과정이란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가르치면 뭐가 좋냐? 교육 내용 없이 학습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배우겠죠. 그거를 이제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같은 수준에서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 어디까지 배워왔니? 물어봐서 배워온 거는 안 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웠던 걸 또 배울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학생의 흥미가 증대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과내 단원의 범위 측면에서는 아까 범위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범위를 모르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본 이론반에서 탄탄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범위 측면에서는 교사가 단원의 폭과 시수를 재구성해서 단원마다 수업에서 실제 다루는 비중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단원을 5시간 할 건지 7시간 할 건지 8차시를 할 건지 선생님이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은 교과 내 계열의 측면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원을 가르치는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에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순서를 나는 싫어서 바꿀 수도 있고 그걸 누가 바꿔요? 이제 선생님이 되시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관한 얘기를 쓰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색깔 표시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출을 새로 다시 썼는데 색깔 표시를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교사가 학생을 생각하며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재구성한다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렇게 교사가 잘 가르친다면 공교육은 더욱 내실화될 것이다. 주제는 잘 될 거야. 그럼 이게 뭐죠? 연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읽어드린 거고 이 주제와의 연계가 2점이기 때문에 그럼 본문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럼 연결 문장도 몇 개가 나와야 되죠?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4개가 다 나왔을 때 2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몰라서 이거를 모르고 9월 달에 8월 달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1월부터 준비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중에 주제 연결 문장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배점이 어떤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서론이랑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 교육학이라는 건 되게 많더라. 그럼 그게 영역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느 시도를 갈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시도마다 2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공부할까 이렇게 하다가 공고문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공고문 안에 교육학에 대해서 영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만 보면 겁을 먹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쉬운 것도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도 있고 슬렁슬렁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강약 리듬을 아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 집에 그 집안에 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임용고시를 본다고 하니까 아니 그 어려운 임용을 하려고 그래.
안다는 거죠. 사법고시 한다는 사람도 임용고시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임용 너무 힘든데 하려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용이 정말 어렵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지 한번 오늘 펼쳐서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재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8가지로 정리가 돼 있죠.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영역이 있고 가끔 나오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부분을 자세히 하지만 7, 8, 9, 10, 11월에 가면은 자주 나오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을 같이 하면서 좀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문단은 이 중에서 뭐였죠? 그쵸? 교육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지금 교육과정을 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럼 그거 말고 어떤 영역이 있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막 붙여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11번 정도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영역이 몇 번 나왔는지 다 적어본 거예요. 그럼 꼴찌는 누가 있나요? 꼴찌는 여기 있죠. 교육사철학이나 생활지도 및 상담 이런 건데 생활지도 및 상담은 추가로 시험 볼 때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고 사철학은 한 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꼭 생기는데 얘가 교육과정이랑도 연결되고 이 교육 사철학이 나중에 심리랑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강약을 조정할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1번 중에 11번 나온 거죠. 백발백중이죠. 맨날 나온 행정. 그 행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은요? 과정이죠. 아까 살펴봤던 과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나 평가죠. 그래서 교육행정, 교육과정은 거의 매번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 교육평가, 교육방법에 교육심리까지 합쳐서 3개 중에 2개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 이제 강약을 조절해서 교재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문단 이제 본론 2번을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께서 들어보시면서 이거는 공부를 내가 교육학 공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어떤 영역에 관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가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 교사가 그랬어요. 그럼요.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진단이라는 게 키워드죠.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평이 뭐냐? 총평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태도가 좋은지, 잘 정말 실제로 몸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전략도 잘 알고, 체육 그런 것도 좋아하고, 실제로 패스 같은 거 잘하는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이론도 알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뭐 가창이나 뭐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총평의 차원에서 진단할 거를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평가를 배우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수험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사는 계속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비교를 당하게 되는데 송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여기다 선 걷죠. 그래서 여기까지 2점이 되겠고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를 쓰는데 비교하는 거 말고 쓰면 되겠죠. 그럼 제가 예시 답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는 다음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송교사는 학기 초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진단활동 과제를 학생에게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럼 진단평가 봐 너희들. 교육청에서 알집이 오죠. 그 출력해서 줬어. 그럼 문제를 애들이 풀겠죠. 선생님께 내고 선생님 채점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평가한 거잖아요. 기능이랑 태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잘하는지 지켜보면서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체능 교과의 경우는 어떡할 거야? 교사가 이전 학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학생에게 간단한 형태로 시연을 하게 해본 후에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면 종합적인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수영이면 수영을 해봐. 미술이면 그려봐. 음악이면 해봐. 하고서 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걸 했니? 물어보면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럼 2가지가 들어있죠. 진단을 아냐? 총평을 아냐? 그 2가지 기본을 알고 있어야 쓴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문제가 활용으로 갔지만 기본을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편 교사는 평가 결과를 기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준거 참조 평가를 활용한다면 교육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학생 간 비교를 하지 말아요. 목표를 두고 학생들을 평가를 해요. 그럼 내가 목표를 이뤘을 때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겠고, 그 다음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정도나 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기 참조 평가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60점이었는데 80점이 됐어. 내가 70점이었는데 90점이 됐어. 이게 자기 참조 평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있고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이거이죠. 이거 생각나시죠? 이처럼 교사가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 평가를 실시하면 우리 교육이 더욱 내실화될 것이다. 벌써 틀을 아셨을 거예요. 아, 문단 뭐 하자는 거구나. 대주제구나. 붙이면 되겠네. 몇 번만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론이가 정리가 됩니다. 뭐였죠? 제가 퀴즈를 내고 시작했잖아요. 어떤 영역인가? 평가죠. 그래서 교육 평가를 보신 거예요. 교육 과정을 보셨고 교육 평가를 보신 거예요. 두 개를 벌써 보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시험지라는 거를, 이런 시험이라는 걸 감을 잡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좀 나눠서 설명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 7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합격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열심히 쓰고 있죠.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 그럼 수영을 많이 해봐야죠. 그쵸? 제가 혈압이 높으신 분이 명의를 만나고 와서 그래서 우수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얻어왔냐 물어봤더니 아니야,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고 잡곡밥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잘 쓰려면,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사실은 많이 써보는 거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많이 써보면서 선생님들을 괴롭혀드릴 생각은 없고 내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지금 아까 총평, 진단, 이런 단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을 텐데, 이런 단어들이 개념이 뭔지,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지난주에 배운 거는 잘하고 있는지 매주 형성평가, 사례 적용을 할 거고요. 독자 적자를 통해서 글쓰기의 좀 기본, 또 배워갈 거고, 미니 평가라고 해서요, 반절짜리, 10점짜리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기본 다지기를 다 한 다음에는 7월, 8월에서는 빠른 회독을 합니다. 아까 임용고사가 왜 어렵다 그랬죠? 그쵸? 양이 많아서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양이 많은 시험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냐면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샅샅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엔 더 중요한 거. 이거를 회독이라고 하는데요. 7, 8월부터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빠른 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회독, 기출 구조도를 하게 되고 그 문제를 사례 적용해서 푸는 방법, 풀자 생존을 하게 되고 13번의 첨삭, 무려 13번의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즌이 되면요, 5급 기출이 나와요. 그래서 5급 행정고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가 빨리 풀어서 선생님들의 우리 시험에 맞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여기 과정까지 거쳐서 이제 90, 11월에 가면요, 90, 11월에는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건 시험지를 받아보면 빈 종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만 봐도 성적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쓰시는 거 돌아다 보면 개요를 쓰시는 것만 봐도 이 시간에 이 정도 개요를 쓰면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안 작성하는 거를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좋아하셨던 초간단 개념 정리라고 이제 모의고사 1시간 동안 보고 1시간 동안 해설을 하면 되게 지쳐요. 그리고 다 중요하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럴 때 오늘 이것만 3가지는 꼭 알고 가세요 하고 3가지를 탁 찍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9월에서 11월까지 하게 되고, 또 무려 20회 첨삭을 선생님들이랑 저랑 주거니 받거니 계속 주거니,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한 명이 눈이 아플 때까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야 시험이야가 되는 거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이제 단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쓰고 너무 내고 받아봐서 이게 모의고사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디에서 선생님들을 조금 편하게 해드리는지 그런 거를 기본 이론반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이론반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지금 화면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은 월요일 날에는 4시간 정도 기본 이론을 하게 돼요. 그럼 대부분 교육학 수업이 다른 수업들을 어떻게 개설되어 있나 보면 월요일 날 4시간을 하고 화요일 날 또 4시간을 합니다. 그럼 강의를 4시간씩 듣고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돼요. 제가 다른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제가 15년 교사죠. 그래도 박사고 그래도 교육학 이론을 들어보면 다 아는데도 제가 월화 강의를 들으니까 수요일, 목요일까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공 공부가 80점이고 교육학 공부가 20점인데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4시간이지만 일요일은 사실 1시간이에요. 전공 공부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 줄여진 교재로 만들어져요. 대부분이 상하 교재가 있고 한 교재가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반절로 줄여진 교재예요. 그래서 이 단권화된 교재 6개월 동안 요즘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건 6개월 동안 교육학 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면 돼요? 이거 하나만 사면 돼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시라고. 하나를 보기도 바쁘다고. 하나만 보세요. 얘기해요. 그래서 요 단권화된 교재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시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공부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익혔어요. 전공하지만 살짝 교육학을 봤어요. 일요일 날에 30분만 딱 시험 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 공부 어떻게 했는지 30분 딱 시험 보고 30분 동안 해설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디가 빠져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럼 그 부분만 다시 보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털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하루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를 만나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형성평가를 먼저 봐요. 제가 뭐 이걸로 점수 낼 거 아니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형성평가가 생겼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마인드맵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뚫어놨어요. 작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처음부터 20점이야. 2장 써봐요. 이러면은 이제 그건 악몽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 문장씩 써보는 걸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3문장씩 써보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겹치고 모이고 모여서 선생님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자생존, 독자생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다른 점 있죠.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선생님? 그쵸? 적자생존에는 연필이 있고, 글씨도 다르다고, 글씨도 다르죠. 독자생존에는 연필이 없죠. 적자생존은 쓰자는 거예요. 사실은 연필로 쓰시면 안 되고 검정펜으로 쓰면 써야 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년에도 했지만 60분 안에 이거를 완벽하게 써내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저보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라 그래도 40분 걸린다니까요. 이거 답안을 주고 옮겨 쓰라 그래도 35분 걸려요. 안 써본 사람이 쉽다 그러죠. 그래서 써보는 맷집을 기르는 게 적자생존이다. 그래서 여기가 10회가 들어가고요. 여기 안에서 모든 기출을 다 꺼내서 만능 서론을 써보고 만능 결론을 써봐서 자동화가 돼요. 나중에는 자다가 주제를 딱 들으면 서론을 쓸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난 작년보다 더 쉽게, 서론 더 쉽게 해서 서론의 분량을 조금 줄였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쓰면 3-4번만 하셔도 쓰겠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론은 줄였고 본론을 조금 더 늘렸어요. 주제 연계한 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독자생존은 독해야 산다도 맞지만 읽어야 된다. 읽어야 산다. 그래서 이번 교육학 문제가 제시문을 잘 읽고 배점을 잘 읽고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백업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냐? 주제 재료를 설명해 봐라 하시면 행복한 교육.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행복한 교육. 교육이 행복해요? 행복한 교육. 이제 교육부에서 매주 내는 매거진 잡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작년 이제 1월부터 행복한 교육이 나오면 제가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에 PDF에 밑줄을 그어서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때는 조회수가 8, 10, 15 이랬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1000이 넘었어요. 결국에는 이것까지 봐야지 교사가 되고 합격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2차에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 1차 때 안 하고 있다, 2차 때 하려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행복한 교육 스터디를 짜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1년치를 모아오면 이만큼이잖아요. 스터디를 짜고 요약을 하고 서로 발표하는데 스터디 짜다가 시간 보내고 스터디를 누가 몇 건 할지 짜다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제 교육학 이론을 할 때 제가 매달 밑줄을 쳐드릴 거고 그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때 한번 쑥 읽어보면서 외워야 될 건 없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교육이 돌아가네 읽어보고 중요한 페이지 정도 한 2-3페이지 정도 출력해서 모아놓는다면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는 이미 행복한 교육이 끝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교육은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요즘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2차 면접할 때 대답할 때도 가져올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이제 교육 이슈고요. 최근에 학교 동향이죠. 제 친구들이 다 교사고 저희 언니도 교사하고 저는 이제 아는 사람 다 교사인데 어떻게 최근에 학교 동향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 동향을 최신으로 가져와서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예상되세요? 올해는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얼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 총론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와 2015를 살짝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그런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도 독자 생존에서 독하게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20회가 됩니다. 10회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요거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어떤 평을 주셨냐면은 나는 글쓰기가 진짜 싫었는데 조금씩 내가 글 써지는 게 느껴져서 기뻤다라는 감사한 평도 주셨고 축구부 생활을 해서 글쓰기 기초가 아예 없었는데 계속 쓰고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글쓰기 기초가 좀 생겼다라는 평을 주셨어요. 독자 생존은요. 문제 푸는 능력이 쑥쑥.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이 쑥쑥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답안 작성을 하는 사소한 팁들. 나중에 9월에 가면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팁들을 한 문단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것을 강화해서 선생님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문단으로 넘어갔는데요. 행복한 교육을 얘기했죠. 그럼 행복한 교육에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해? 2차 때 하면 안 돼? 1차 보고 좀 쉬었다가 2차 때 하면 되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이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너가 학교를 알아? 이런 문제란 말이죠.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라고 그래요. 지금 몰라도 돼요. 딕과 캐리라는 사람이 있구나. 넘기고 이 모형의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니? 그런 내용이고요. 네,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온라인 수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 이론에는 온라인 수업이 아주 작아요. 원격 수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념이 나와 있고 장단점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행복한 교육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매호 10개씩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리해 올려두었어요. 책만 공부하면 여기서 테크놀로지 뭐가 있어. 하지만 이걸 보신 분은 줌도 있지, 트위터도 있지, 페이스북도 있지, 유튜브도 있지.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다 하더라 하면서 아무거나 얘기해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2가지를 여기까지가 2점이 되겠고요. 그죠? 이제 점수도 나누실 수 있죠. 선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 어떻게 쓴다? 구구절절하게 쓴다. 교수학습 활동을 2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수가 이렇게 딱딱 나뉘어지는 것만 봐도 껍질만 논술이지 주관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부담감이 덜 하실 거예요. 논술이란 말이 좀 무섭죠. 한편 선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유발을 잘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죠. 선생님이 어떤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애들이 관심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내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 산 보고 창문 보고 뭐 앞머리 보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동기유발을 잘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그럼 동기유발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온라인 수업에 주의 집중을 위한 퀴즈를 낸다거나 교사 개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해줄 수 있겠고요. 또 리액션이 좋은 교사가 좋은 교사죠. 그러면 그거를 교육학적으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째, 피드백 제공 전략으로는 교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댓글로 칭찬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교사는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협동학습을 실시하여 학생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교수학습 활동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교사가 패들렛을 활용하여 실시간 토의 수업을 계획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공유하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이 붙겠죠. 근데 이상한 점 있지 않아요? 본론 1, 2는 끊긴 게 없었어요. 근데 본론 3은 지금 끊겼네요. 제가 귀찮아서 이거 편집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시험지 2장을 받게 되고 요즘 써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론 3에서 2번째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아, 본론 3에서 내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정표대로 잘 가고 있어. 근데 본론 3이 아니라 4에서 넘어간다면 이거는 조금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써보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론 3쯤에서 넘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진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의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형성평가 봐요. 과제 확인, 독자 적자 했어요. 그 다음 진도 나가게 되겠죠? 그럼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좀 줄이고 중요한 영역은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줄을 고민해서 이제 짠 거예요. 전공이랑도 다 맞춰서. 하나의 영역만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주는 개강을 하죠. 그 개강하는 주에는 이 영역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기출이 어떤 게 낮고 어떻게 전략을 영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마다 어떻게 접근할 건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배우고 형성평가 계속 쌓는 거예요. 공부한 걸 또 복습해 공부한 걸 또 복습해 이렇게 하는 게 꼼꼼하게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전체 영역을 돌아보면서 총 복습을 하게 되고 사례 적용 요즘 그래서 이 영역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밝혀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네모가 있죠. 이게 며칠인지 잘 글씨 보이세요? 어린이날인데 그죠? 선생님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사실은 좋은 문제 좋은 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때 제가 작년에 좀 병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지를 다 채점하느라고 막 같은 장소에 다르기가 5번 나고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거를 빼고 싶기도 했는데 돌이켜봐도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걸 보는 이유는 5월이 되면요 벌써 몇 개 영역을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을 배우죠. 쓸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10점짜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서론 다 써봤어. 결론 기출 다 써봤기 때문에 모의고사 20점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선물하는 거는 문제와 채점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아, 내가 이제는 20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60분 안에 푸네? 하면서 내 시험지를 보고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모의고사가 한해 포함되어 있는 거. 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2달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돌아가는 그런 찬찬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좀 색다르실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해보신 분들은 지금 벌써 중독이 되셔서 막 전화가 오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6개월을 한다고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학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져가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 열심히 하고 나 전공해야지. 1, 2, 3, 4월 열심히 하고 전공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7, 8월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소세지를 드셨으면 소세지를 먹었어요. 개념을 먹었어. 그러면 시험에서 먹은 거 꺼내봐 이런 문제예요. 소세지를 꺼내봐. 그럼 먹었던 거를 기억해서 그대로 꺼내면 점수를 받는 문제였다면 지금 바뀐 교육학 문제는 소세지를 먹었고 막 뭔가를 먹어서 내가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 거야. 학교도 생각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되새김질을 많이 해서 개원해가지고 식사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개원해서 뭔가 색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걸 원해요.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소그림을 넣은 거예요.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 개념을 배워서 실습도 가고 아니면은 뭐 지나다니면서 신문 기사도 보고 행복한 교육도 보고 씹어보고 뜯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력이 늘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공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된다. 8점은 너무 꽈락은 당연히 넘는 점수고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전공에서 승부를 보려면 교육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2달 동안의 관리를 받고 전공만 해요. 그럼 나중에 교육학 힘들다 그랬죠.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꼼꼼하게 관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교육학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전공하시는 과목이 무엇이든 간에 월요일 날 4시간만 제가 뺏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복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교육학 과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과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봤자 서론 3문장이에요. 3문장 쓰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했지만 작년에 600분 넘는 분들이 나중에는 문의 없이 다 하셨어요.
나중엔 하고 싶어가지고 지난 다음에 옛날 것도 막 찍어서 저한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강 선생님인 경우에는 화요일 날 내가 교육학 수업을 듣죠. 그럼 수요일 날 과제를 내죠. 나머지 전공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네. 30분짜리 시험 봐야 되네. 그러니까 잠깐 토요일 밤에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시험 보고 틀린 거를 확인하고 별이 여기 들어있어요. 별은 스스로 보상, 스복, 노는 시간인데요. 노는 것도 조금 현명하게 놀려면 체력을 관리하시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시면서 노시든지 달리기를 하면서 노시든지. 강사도 체력이 딸리고 수강생도 체력이 딸리는 시점이 와요. 제가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엄청 열심히 운동했어요. 실내 테니스도 했고요. 필라테스도 했고요. 클라이밍도 했고요. 많이 했거든요. 7, 8, 90, 11월이 되니까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은 특히. 그러니까 이 상반기 프로그램 동안에서는 하루 1시간씩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실기도 좀 준비하시면서 몸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상반기 때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공부하시면 지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출이 어마무시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이 바뀌니까 잘 써야 돼요. 60분 안에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교육학 전공한 사람 데려와도 쉽지 않아요. 잘 쓰는 서술 능력을 연습해야 된다. 그럼 수영하는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 수영을 평생 한 사람, 올림픽 앞두고 수영 안 해요? 완벽하니까 수영 안 해요? 수영하잖아요. 시험 전날까지 수영하잖아요. 김연아 선수 수영 막 또 연습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제 교육학 다 해서 안 해요? 그거 아니고 이거를 60분 안에 쓴다는 건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워밍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정도 써보는 거예요. 서술 능력. 그다음 독해력, 제시문의 조건, 배점의 조건 늘어났어요. 그런 독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최신 교육학의 흐름이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와 본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기출을 다 새로 썼어요. 두 쪽이었는데 한쪽으로 정리를 다 했거든요.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2017이고 2018인데 글자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림의 차이가 있죠.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는 있는 그림이 있어요. 사고력 그림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게 2개가 붙어 있죠. 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7에는 사고력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2014, 2015, 2016, 2017은 그냥 명칭하라, 개념하라, 장점, 단점하라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은 논술이지만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뀌면서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2018 되니까 마크가 2개가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고력이 슬슬슬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수험생과 강사들이 다 같이 그럼 사고력이 다시 더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궁금했겠죠. 그럼 2019 보여드릴게요. 2019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2020? 3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뭐가 많아지지 않나요? 글씨가 점점 많아져요. 그 얘기는 써야지. 이만큼 써야지 정답을 받는 글밥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 얘기는 시간은 점점 부족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됐죠. 넘어가 볼게요. 2021, 2022. 가장 최신으로 넘어가면 몇 개가 붙었어요? 무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붙었어요. 그리고 막 뭐가 막 꽉 있죠. 그러니까 사고력이야, 구체적으로 써,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죠. 2022도 사실 5개 붙이고 싶었는데요. 여기도 붙이고 싶었는데 좀 애매하고 제가 공간이 없어서 못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력을 요한다, 응용을 요한다, 활용을 요한다.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 파란 글씨가 없죠. 여기는 파란 글씨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 파란 글씨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배점에서 요거는 빼고 쓰세요. 제시문에서 이런 관점에서 쓰세요. 조건이 생겼어요. 조건 만남?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조건 연애, 뭐 정략 결혼,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 조건이 생기면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는 수험생 입장에선 좀 싫을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생길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꺼내본 것도 좋은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간다는 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이 생기면서 조건을 서술해 주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빡빡해졌죠. 잘 쓰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 같이 연습해 갈 겁니다. 정리해보면 2018 이전에는 개념, 명칭, 종류, 특징을 물어봤다. 그죠? 근데 2018 이후에는 서술 능력, 이제 우리는 적자 생존으로 해결을 볼 거고, 독해 능력, 독자 생존에서 해결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사고력, 문제 해결력, 사례 적용을 하면서 해결을 볼 거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래 더 밀어볼 것이다. 그러면 딱 접고 반 접어서 얘는 하지 말고 얘는 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소세지를 먹어서 꺼내야 되는데 이제 개워내야 되는데 소세지를 먹지를 않으면 개워낼 게 없잖아요. 먹어야 돼요. 개념을 먹어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찬찬히 계속 개념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저고 계속 선생님들하고 그거 해나갈 거예요. 최신 교육학의 흐름은 쓰고 읽고 학교 현장을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제 친구 교육학을 계속 학교로 데려와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개념이 왜 학교에서 어려운지 의의가 뭔지 계속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출의 최근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은요, 얼마나 학교를 잘 알아야 되는지 이 문단이 보여줘요.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왜 학교를 잘 알아야 되는지.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네요. 선생님들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에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해요. 이를 위해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그럼 키워드가 학교 중심 연수가 될 텐데 교육학 이론서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근데 교육청의 공문, 학교에서 쓰는 계획서, 여기에는 연수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 연수는 교사들이 공부 잘 가르치려고 서로 모여서 공부하는 거를 연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교육학에서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한 가지, 답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쓴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쓰고 나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쓰고 첨삭을 안 받아도 답안지를 받으면 채점할 수 있었어요. 전공이랑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문제를 써놓고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 시험 보고 오신 선배님들도 내가 몇 점인지 교육학을 확실히 말을 못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요, 연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첨삭이 더 필요한 거고 제가 이제 눈이 빠질 때까지 첨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가 채점이 되면 제가 왜 첨삭을 하겠어요? 힘든데. 자율 채점 되면 안 하고 싶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첨삭을 하는 거죠. 교육학 석사 이상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첨삭을 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어요. 자꾸 구체적인 걸 물어보죠. 마치 학교를 네가 보고 왔냐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목마타고 있는 그림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그림을 못 찾았고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 눈을 통해서 학교를 보시라고 학교를 계속 학교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 이런 용어를 요즘 학교에서 많이 쓰는구나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게 이제 이 문단에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사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이게 유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유아에서 나와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유아 초등 기출도 보셔야 되고 다 할 거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동아리, 교내 수업 나눔과 같은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 힘드냐면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교장, 교감이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꿈꾸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사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교사가 되고 나면 마음 바뀌거든요. 나 장학사 해볼까? 교감 해볼까? 교장도 해볼까? 근데 지금은 교사만 내가 꿈꾸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실 교장, 교감 선생님 고민하는 거거든요. 연수에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학교는 교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죠. 인적, 물적, 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여건을 지원해 줘야 돼요. 공간도 필요할 거고 선생님들께서 뭐 수요일 날 오후에 하겠다. 월요일 날 오후에 하겠다. 정하시면 그 시간에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지원을 한 개 쓴 거고요. 교사의 형식적 업무를 경감해 준다면 교사들이 더욱 활발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교실에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막 선생님들 연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려가시는 줄 아세요? 채점해야 될 거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일기장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연수할 때 강사 너 연수 떠들어라. 나는 채점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지원책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학교와 교사 상호 간의 개방적인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심리적 여건을 지원해야 돼요.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막 팀을 짜놨고 우리 학교는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 개인주의 문화인데 같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의할 때나 뭐 동학년 회의 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개방적인 문화. 선생님들이 이제 가시면 신규교사지만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무회의나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한다면 교사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합격하면 내가 교사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죠. 굉장히 실질적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사가 교육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한다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실화가 뭐예요? 속이 실한 거 아니에요? 내실화. 속이 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실화라는 단어, 많이 다뤄봤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현장을 많이 아는 것을 교육학에서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교재에 원래 있던 부분인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거를 보여드리면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맵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하는, 틀을 짜는 수업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멍멍이 그림이 있죠. 여기 개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옆에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나왔을 때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읒, 미음,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초성 퀴즈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내가 잘 알 수 있는지 초성 퀴즈가 돼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답을 쓸 때 핵심 키워드가 있냐 없냐로 채점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이나 배점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서 내가 역으로 그걸 보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물어보는구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시간이 너무 없어. 전공 때문에 점점 시간이 없고 90, 11월에 힘든데 그때 이렇게 메모라인을 손가락으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있네? 그럼 중요한 내용이구나. 한번 읽을 수 있고 쭉 내려가다가 선생님 표시가 있네? 시사점을 묻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알아야 된다잖아요. 소세지를 먹어야지 개워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서 암기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서 똑같이 달달달 꺼내라는 건 아니고 암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기억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암기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부분을 하시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졌대요. 그래서 이 부분만 PDF로 다시 주세요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쓰실 거면 요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거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거 배웠지. 한 영역에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기면서 개념을 계속 훑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문제도 들어있어요. 원래 교육학 수업에서 1, 2월에 이론만 하고 3, 4월에 문제를 하고 5, 6월에 사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한 문장씩 쓰는 문제, 한 문단씩 써보는 문제 확인하시면서 같이 문제까지 병행할 수 있고요. 올해는 사고력이 더 커졌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놀랐잖아요. 더 커져서. 그래서 더 커진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말풍선 기능을 이제 새 책에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풍선은 선생님들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직적 연계성,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는데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다 아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잘해서 학생한테 뭐가 좋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다가 시험지에 쓰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자꾸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교사가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해 볼 거고 빅6 스킬 모형 배웠단 말이죠. 그럼 단계를 옛날에는 막 외웠는데 외우는 걸 안 물어보더라 요즘.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을 썼을 때 교사 측면에서는 뭐가 좋을까? 학생 측면에서는 뭐가 좋을까? 그럼 이제 교사나 학생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사고력을 꺼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풍선 기능이 강화돼서 한쪽 페이지에 1개 정도, 어떤 때는 2개, 이렇게 말풍선으로 사고력도 많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 그런 의구심을 보여드리려면 왜 요즘 어디를 가도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의구심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QR코드를 딱 찍잖아요. 저도 여기 학원에 지금 들어오면서 QR코드를 찍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럼 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니? QR코드를 찍어봐 라고 말한다면 이제 강의 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내년에도 계속 같이 할 부분만 가져왔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점만 팍팍 잘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사례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더 재밌게 할 거고요. 이제 교육학이 재미있으려고 한대요. 이거는 사실 저의 목도 있지만 전공이 재미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학 재미없다가 전공을 만약에 보면 전공이 너무 양이 많거든요. 교육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교육학을 하실 때 약간 숨 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할 거고요. 항상 모의고사 해설 들을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실제 사례로 시작했다. 지금도 올해도 또 새롭게 그렇게 할 거고 그 예시로 문제를 풀면서 학교랑 더 친근해졌고 사고력도 많이 길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들이 주신 코멘트는 그대로 올해 더 강점으로 가지고 갈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길을 깔아봤어요. 교육학을 공부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 지금 탄탄대로로 길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이 자동차 운전하셔서 가시면 돼요. 길은 탄탄하고 커리큘럼은 확실해요.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괴롭혀 드리지 않을 거니까 성실함은 좀 요구하는 시험이다.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교육학은 성실 점수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정말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썼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쓰면 누구나 되더라. 작년에 빅데이터를 보니까 태권도만 하신 선생님 어려워했는데 되더라. 무용하신 선생님 되더라. 제가 이 선생님은 어려울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이 되는데 1교시 교육학의 직진 통행, 일방 통행을 잘 하시면 되고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임용고사를 봤던 과거를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인강을 들었고 면접을 했고 합격을 기쁘게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건강검진을 해오라 그래요. 공무원 건강검진 해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되게 막 들떠있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막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공무원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되게 시큰둥하게 그냥 신분증 가져오시고요. 금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준비할 게 없었어. 제가 갔더니 이 방으로 가세요. 갔어요. 이 방으로 가세요. 입을 벌리세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열중샷 하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1년이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는 그런 과정이 조금 귀찮고 까다롭고 그 순간순간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도 귀찮고 까다로운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과정은 잘 끝날 것이니 선생님들께서 성실하게 하는 거,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 그것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인 이상 이 길을 똑바로 가고 잘 되어 있는 길을 가는데 오른쪽 왼쪽 가끔씩 이렇게 막 놀고 싶은 유혹도 들고요. 가끔씩 내가 잘하고 싶은지 힘들다 보면 이게 내가 교사가 내 꿈이 맞았는지 막 근본적인 그런 궁금함이나 고민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좋은 문제 만드는 거, 첨삭자라는 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거기에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올해는 좀 힘들어 하실 때 한 걸음 더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이제 열심히 진행할 거니까요. 2023년 선생님의 꿈을 가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공부는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강 전까지 좀 유튜브에서 기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게 선생님들 좀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응원과 격려를 많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23년을 선생님으로 딱 서기 위해서 2022년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수험 생활을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